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건강하고 매력적인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일선거구 이세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밝은 내일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상황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초등학교 배치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네.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교육감 이전에 사회학자로서 지금 저출산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사회학자로서 교육감님께서 예상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위기를 중심으로 한 3-4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미 어떻게 보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위기 현상이 저희들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한 115만 명이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83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30여만 명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학교 축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원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유아 교사를 한 명도 못 뽑는 그런 충원 문제, 교사 수급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지금 오늘 질의하시는 지역별,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데 과소학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하는 게 이제 저희들로서도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3-4가지 정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금 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생겨나고 다수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 가지고 학교 간 불균형이 되고요. 또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1.5km, 도보 30분 이내에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그 결과는 또 학교 간의 또 교육 격차 같은 것들을 심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어떤 학교에서 통폐합되면서 없어짐으로 따라서 그 지역 공동체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돼서 도시 내에서도 어떤 공동체의 파괴, 마을의 생태계의 균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현상들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예상치 못한 것들이 앞으로 20-30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만 해도 서울시 또한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030년도가 되면 인구가 895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에 비해서는 4%가 또 감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한 저희 출산율이 지금 2000년도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13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건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학령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만 반대로 학교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과밀학급도 있겠지만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학교가 586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08교로 돼 있고, 지금 용지 또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서울 시내에 있는 그 학교 용지가 지금 12개나 있고, 다양한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금 서울시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왜 학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는 줄어들지만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 여건을 보면 지형도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대규모 개발단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저희가 학교만 해도 한 30개가 늘어난, 한 27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통폐합을 해야 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12.3%가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제 고덕, 광일, 강동, 송파 여기는 또 개발하면서 학교를 신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의원님들도 경험하십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통폐합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그 소용돌이와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도 임의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면 저희가 이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적절한 고민과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이 준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미노로 계속 학교가 줄어나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미집행 학교 용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용지를 과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적절한 도시 개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계속 지금 소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학교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미국,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제 주마다 아니면 나라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은 이제 학교 학생 수를 지금 20명에서 25명 내외를 적정한 이제 학생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저희도 한 58명, 60명 있던 그런 그런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의 질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이 학교가 다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회 경험도 저희가 배울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회 관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15명 이하의 학급을 이제 만일에 한다면 적절한 그 저희 사회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학교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적 역량, 직업 역량을 그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집단 속에서 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또 가치도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정한 정도의 학급의 규모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 활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적어도 체육 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축구팀도 11명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별 모든 토론이라든지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10명 내외로 할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10명
15명 이상이 지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저희가 초등학생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학생 수를 봤을 때 저희가 15명에서 25명은 적어도 유지가 되어야지 네, 적절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진로 탐색과 같은 그런 교육도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선진국에 한 15명 그리고 지금 교원단체들이 요구한 20명,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적정 학급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는 이왕이면 22명이 되면 좋은데 학급 간 대항으로 하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적절한 학교를 그러면 이제 지었을 때 적절한 학급의 규모를 보면 이제 25에서 36학급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608교 중에서 251교는 이제 숫자가 이제 24학급 미만이거든요. 24학급 미만이라는 것은 한 학년에 반이 3개, 4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면 3개와 4개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는 아이들이 관계성을 맺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가 저희가 지금 608교 중에서 지금 250개가 된다는 것은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학교를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당연히 적정한 균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적정 일종의 학생 수, 한 학교에 적정한 학생 수의 규모를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이제 2035년 대비에 적정 학교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 작업도. 네, 어떤 논의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딱 기준 정하고 그거에 미달한 모든 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개 이제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는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학년에 두세 학급은 있는 게 미니멈일 것 같아요. 또 그 정도가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20명 정도의 두 학급 12학급이잖아요. 6학년 두 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2학급이고 12 곱하기 20 하면은 한 24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2, 3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는 한 4학급 최소 한 4학급, 5학급, 6학급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사실 좀 소망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 그 이하로 되는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또 약간의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024년 3월 18일에 주간 조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 수가 적어 조별 토론이나 모듬 학습 활동과 같은 참여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급 구성원이 달라지지만 소규모 학교에선 한 학년당 한 학급씩 운영되다 보니 6년 내내 같은 반인 학교도 생긴다. 대인관계를 폭넓게 형성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한 학년당 10명인 학교에선 축구 수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 축구를 하는 경우엔 팀별 11명씩 최소 22명의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2035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저희가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 작업을.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큰 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통폐합은 불가피한데. 이제 그걸 기계적으로 할 수 없기 왜냐하면 다른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가 지역사회 관계, 그 다음에 또 인근의 학교에 분산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왜냐하면 도보 30분 안에는 가게 해줘야 되니까요. 1.5km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분산 배치를 할 수 있느냐, 또 향후 이 지역이 재개발로 해서 학생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어쨌든 여러 변수를 고민하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도 또 다른 또 가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경우에는 부분도 네.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큰 방향성은 서로의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이제 통폐합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수기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사실 교육감님께서 사회학자시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함의를 잘 풀어서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가는 방향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교육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통폐합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학부모들이 50% 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주체들의 참여적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0%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가 또 본인들도 참여 결정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예비 학부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 학부모도 50%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통폐합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사실 조금 성숙해지면 조금 합리적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나의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나나 내 아이한테 이로운 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기의 전제를 좀 성숙시켜 가면서, 또 저희가 또 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수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하면서 설득을 해내는 거죠. 설득을 해내서 이렇게 통폐합을 그래도 뭐 상당히 좀 잘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청담고등학교가 지금 이전이 예상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담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어쨌든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강남과 서초 학교의 이제 불균형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게 시작되었던 이 작업이 지금 23년도가 되어도 사실 그 이제 이전이 문제가 잘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았고 사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의 학부모님들 상대로 배치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왜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후속적인 아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일치를 하는데 후속적인 행정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수기 과정을 여론 형성을 저희가 서서히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지금 편차가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지금 입학생과 지금 졸업생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입학생이 제일 많은 서울시는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입니다. 근데 6학년들이 지금 졸업하는 상위 10개 학교를 보면 대부분 강남이나 노원, 서초, 송파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학군이 좋다는 부분 학교가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편차들은 저희가 입학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신경을 쓰지 않지만 중학교 진학이 되면서 저희가 입시 과정으로 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변수도 있고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또 6학년과 1학년 사이에는 이제 5년이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또 학생 수가 급감한 지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배율을 보는 게 보통 이제 1학년 입학생에다가 6학년 학생을 보는 게 1.3이 평균인데 1.3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노원하고 이제 강서의 공진초등학교가 이 비율이 낮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년 동안, 5, 6년 동안의 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그게 반영된 지점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지역별로 아무래도
이게 뭐 몰리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도 결국 균형 발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뭐 최대치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조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3월 18일 날 이제 같은 기사를 냈었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이 학교 있는 과장님이 인터뷰를 낸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전년도 학생 수 추세와 비슷하게 보통 가는데 네. 5, 6학년이 되면 학군이 좋은 초등학교의 전입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이 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는 가까운 곳에 보내지만 중학교 입학을 앞둔 5, 6년 때는 이제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학군 좋은 중학교에 보내려 하기 때문에 강남, 목동, 노원 등의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상당히 밀집되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서울로 전교생이 가장 많은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지만 1985명입니다. 무려. 그리고 학년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200명인데 5, 6학년이 되면 400명으로 이게 학생 수가 갑자기 한 30% 늘어나는 거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더더욱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에서는 학생이 빠져나가는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대로 이제 중학교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일종의 이제 근거리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좀 인류 학교를 가기 위한 일종의 이동이 좀 시작되는 거죠. 의식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밀학급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되는 부분이지만 이 편차를 저희가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이십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학군을 따라서 이게 이동되는 현상을 막을 대책은 평소에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가지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제 사회학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회학자로 호명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게 참 이게 큰 국가적 구조적인 그 어떤 구조 속에서 학생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라 참 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구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그 왜 저출산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을 들더라고요. 하나는 코호트 효과라는 거하고 완벽한 부모 신드롬이라는 거 두 가지.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이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문제인데 부동산은 뭐 차치하더라도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하나나 둘이니까 아이한테 완벽한 어떤 그 혜택과 교육 환경과 성장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애정이나 열정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할 바에는 안 낳는 약간 이런 얘기고 코호트 효과라는 게 이게 저는 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셨고 농촌에 있으니까 도회지로 오면서 화이트 칼라로 상승하고 이렇게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버지가 집 갖고 있으니까 더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영태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을 인구학자로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를 하다가 다른 거는 해결을 못하고 그냥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 30초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민 국가로 전면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근데 이민 국가로 가면
저출생에 따른 우리 인구 부족 문제나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또 다른 인종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제기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영태 선생님 같은 분은 한 10년간 구조개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출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훨씬 더 전면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하고 이 부분이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놓으면 키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는 시장님과 이제 주거 문제와 이거 아까 완벽한 부모의 신드롬 네, 시장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과 함께 같이 항상 머리를 맞대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는 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하나 생각한 개념이요. 그 과잉 경쟁 사회를 적정 경쟁 사회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 과잉 경쟁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아이들을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경제력을 회복한 상태, 우리들의 어떤 경쟁의 방식 자체, 경쟁의 마인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경제력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더구나 아이들을 거의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수준으로 경쟁시킬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네. 해보면 이건 문화적 전환이니까 쉽지도 않습니다만은. 네, 자주 시장님을 만나서 정말 이 정책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세금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은 학교와 이제 큰 학교에는 얼마나 예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제 평균 학생 수를 봤더니 195명 정도가 되고요. 교원은 21명, 그리고 교직원 수가 4.0명입니다. 근데 아까 적정 학급이라고 저희가 이제 교육에서 얘기하는 31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학교는 평균 학생이 750명 정도 되고요. 교원은 50명이고 교직원 수는 4.8명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제 학생은 한 반에 있는 숫자는 비슷하지만 교직원의 수가 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학급의 규모는 거의 한 2.5배에서 3배가 되는데 그럼 같은 돈을 주고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같은 이 기계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인 적절한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조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급격한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 기준이 여러 가지여가지고요. 학급 수 기준, 학생 수 기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참여하는 기준은 저희가 한 16% 정도 됩니다. 100%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나머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설이나 이게 갑자기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정한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는 게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도심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동이나 제동 같은 학교들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인 미래 유산으로서도 이제 보존할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22년도에 이제 처음에 교육위원회를 들어왔을 때 소규모 학교 중에 이제 교동과 제동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동과 제동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역사 유산으로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단위에 들어오는 소규모 학교에 이제 예산이 이제 똑같이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그거를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개별 학교로 가면 또 약간의 이제 사정들이 달라서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통학 반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보로 30분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적절한 이제 학교 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동의를 예.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 학교를 기준으로 만일에 한 학교가 없어졌을 때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지 집중적인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이 학교가 500m 안에 학교가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서울 시내 안에서도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로드맵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이제 통학 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뭐 저기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걸 만들어 주셔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기 하얀 것들은 이게 그린벨트거나 녹지대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하나하나로 가면 이제 지역의 지형적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겹쳐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그러나 전체를 조망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봤던 것은 저희가 시가화가 되면서 쓸 수 있는 용지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나 이렇게 저희가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용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서울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적인 학교를 그냥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 도표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를 했을 때 디벗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디지털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기계 보급만 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여론조사를 통해서 느꼈던 거는 기계 보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디지털 윤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아이들을 그렇습니다. 교육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 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시가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시라는 것이 이제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급속하게 팽창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계속 이제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인구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근거로 해서 학교가 근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를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적절한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시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밀리는 곳에 학교를 짓는 게 일반적이고, 그건 모두의 이해관계하고 일치하는 거였는데, 이제 확장된 그 학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집단의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회학자라고 호명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원리가 최대 이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쪽에서 지금 말씀대로 학교 수를 축소할 때 어떻게 합리성에 견지해서, 그리고 나의 이해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떤 이해의 관점에서 수기할 수 있느냐, 협의할 수 있느냐,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도전에 지금 저희가 직면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수기를 여태까지는 교육청이 혼자서만 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수기를 이제는 넓혀서 서울시와 함께 저희가 같이 이거를 수기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가 발전된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도시가 리모델링을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공공기업운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같이 수기를 할 때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도 즐겁고 그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도 즐거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원님이 참여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성동을 중심으로 권역별 학교 재배치 플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학교를 통폐합하느냐가 아니고 그 성동구의 권역에 이쪽에서는 중학교를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서는 중학교가 남아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권역별로 여러 개의 학교를 이렇게
순환 재배치하는 걸 가지고 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뭔가 좀 접점을 찾아서 이제 그런 감소의 시대적 필요성은 충족하되 학교 수 감축의 필요성은 하되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네.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가 만일에 이제 여태까지 저희의 도시의 발전은 이제 페리의 근린 주구 이론을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 도시가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향후 다음 이제 저희가 도시가 재개발이 되고 리모델링이 될 때는 학교가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페리의 이론에 따라서 근린 주구 이론에 따른 학교 밖에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경우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학교 안에 이렇게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일단 최근에는 아파트화 현상 속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대규모 단지 신설이 이제 어려우니까요. 대규모 개발 단지가 생겼을 때는 대개 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존하는 학교를 이제 축소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학교가 소규모화돼서 통폐합을 하든지 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하든지 뭐 이전 재배치를 이 학교를 이리 오고 하든지 하는 거고요. 대규모 개발단지에서는 1차적으로는 학급수를 유효교실을 해가지고 학급수를 만들고 증축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신설하는 거고요. 네.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도시형 분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이런 응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이제 시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학교가 이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또 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네, 발언대에서 저기 자리로 돌아가셔도 예, 좋습니다. 오늘 많이 좀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학령 인구 감소가 시대적인 흐름에서 무작정 학교를 짓는 것보다 기존의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복합시설들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공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과거 교육청 교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리고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머무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학교 설립 문제를 주먹구구식의 단기적인 교육 행정보다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학교 통폐합, 적절한 폐교 부지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서울시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70년대 산업화 시대부터 개발되어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 시설들을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교육행정 전문 인재를 지금부터라도 발굴해서 양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 발굴 과정에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인사 교류를 통한 부서 단위의 교환 근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설립의 기준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민이자 주 양육자인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인성 발달 과정에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 기준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 질문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하는 적절한 학교 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슬기롭고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